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지중해 영국군 요충지 크레타 섬을 공격한다. 이 작전에서 독일군은 최초로 공중투하에 전투지대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공정부대를 선보인다. 이후 공정부대는 여러 전투에서 활약하며 특수부대로 주목받게 되는데, 공정부대 탄생 배경과 활약상, 그리고 현대와 미래 전장에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하늘길을 통해 전쟁터로 향하는 공정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부대가 하나 있습니다. 적진의 후방에 침투해서 전선을 교란시키는 공정부대죠. 이 공정부대는요, 현대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에서 전쟁터로 향하는 정예군 공정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임용환 박사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데 저희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정부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께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저도 좀 낯선 단어예요. 공정부대, 공수부대, 공수작전. 아니, 여러 가지 이름들이 혼용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은 통상 이제 공수부대 이게 훨씬 더 이게 귀에 입에. 익죠, 네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공수부대 출발점부터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58년도에 제1공수특전단이라는 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시작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수부대, 공수작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는 미군의 이제 부대로부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벤치마킹한 부대인데요. 그 미군의 부대가 제1특전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스페셜 포시스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다가 갈로 열고 에어본 갈로 닫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번역해서 오면서 에어본을 공수로 번역한 다음에 앞에 붙인 거죠. 그래서 공수특전단,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수라는 것은 수단이고, 그러니까 특전이라는 말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수라는 용어는 부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제1 공수특전여단, 이렇게 해서 공수가 남아 있는데, 이건 부대 명칭만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공수 대신에 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수는 틀린 거예요?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그 용어를 시대 변화에 맞게 최신화시키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작전이 조금 더 적합하겠다 이렇게 바꿨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뭘 공평하게 뛰어내려요? 왜 공정이에요? 공자는 하늘 공자고요. 네. 정자는 뭐냐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공중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단순히 뭐 보낸다라기보다는 나아간다는 면이 훨씬 더 작전이라는 의미에 맞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지금은 에어본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다 공정으로 현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전 형태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교범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공정 작전이 있고요, 공중 강습 작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습 작전은 에어 어솔트 오퍼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정 작전은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통상 이제 고정익 항공기를 사용합니다. 공군에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송기 뭐 이런 걸 사용하죠. 그래서 공군 수송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작전 지역으로 이제 낙하하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강습 작전은 헬기를 이용합니다. 기동 헬기, 공격 헬기. 그래서 수단 차원에서 공군의 자산을 이용하느냐, 육군의 자산을 이용하느냐가 차이가 딱 대별됩니다. 부대도 뭐 여단, 사단, 분단 이렇게 해서 좀 더 하위의 어떤 전술 제대들이 사실은 공중 강습 작전을 규모에 따라서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어떤 제대에서 주로 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따라서 공정 작전, 공중 강습 작전,
이렇게 해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느낌상으로 이해하자면 하늘에서 비행기가 가는데 낙하산이 쭈르륵 뛰어내리는 건 공정작전. 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봤던 블랙호크 다운에서 헬기에서 줄 타고 쭉 내려오는 거는 공중 강습 작전 이렇게 이해해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확하게 이제 이미지상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네. 그 표현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정부대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부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공정작전, 공정부대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게 1차 세계대전 전후해서 이제 새로운 전장이 열려요. 그게 바로 하늘이죠. 항공기가 발달하면서 하늘이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공포심을 줬어요. 하늘에서 적을 공격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상상력이 이제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이게 실전에서 이게 만들어지려면 기술이 또 발전해 줘야 되고 또 그 기술과 어울려서 실전 이제 연습도 해야 되고 훈련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항공기는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20세기 과학이라는 건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는 군인이라든가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거보다 속도가 훨씬 늦다고. 그런데 엄청나게 이게 발달하니까 이게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벌써 낙하산을 이용해서 적 후방에 내려오자라는 아이디어가 태어나오게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이런 아이디어로 누가 먼저 제시를 했어요? 사실 딱 누가 먼저 했다고 하긴 이제 어려운데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이 나중에 참전했을 때 그때 이제 빌리 미첼이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공군 장군이 있어요. 이 원래 육군이었죠. 그때는 공군이 생기기 전이니까 이 양반이 그 독일군 요새를 공격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후방에다가 일개 대대를 낙하산으로 투하해서 보급로를 끊자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술이 따라와줘야 된다. 그렇죠. 당시에는 일개 대대를 낙하시킬 비행기, 낙하산 이런 게 없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전쟁 끝날 때까지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당시 기술력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대단하죠. 그럼 낙하산은 누가 만들어요? 낙하산은 사실 아이디어가 오래됐어요. 다빈치도 이걸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아이디어는 좋은데 다빈치 아이디어는 전부 소재가 못 따라와요. 아, 소재공학이 발달하지 않은 네, 시절. 그래서 다빈치 설계대로 옛날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냥 공기 역학 뭐 이렇게 해서 한 무게 나무로 되고 가죽으로도 붙고 뭐 천으로 하니까 엄청 큰 거야. 무겁지 않나요? 그래서 네. 실험을 해보니까 낙하가 되긴 되는데 그게 너무 커서 수송기로 갖고 올라가서 떨어뜨렸어요. 네. 그 다빈치 시대에 수송기가 없잖아. 아, 그렇네. 낙하산은 논리가 되는데 그 낙하산은 공중에 가져갈 수가 없어. 낙하산을 띄우려면 비행기가 먼저 필요하다. 진짜로 실용적인 낙하산은 뭐 프랑스 여러 군데 실험했는데 현대적인 낙하산은 1912년에 러시아 과학자가 만든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 러시아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 원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였었어요. 그러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군전력으로 효용성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나라들이 뛰어들었겠네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 공중 아이디어에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는 독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벌써 전에 항공기라는 게 생겼을 때 이게 뭔가 상상력은 자극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2,500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했다가 이거 너무 비용이 세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프랑스는 조금 투자하는데 47,000파운드를 투자했어요. 독일은 무려 40만 파운드를 투자합니다. 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공중전이 벌어지기 전에 공군에 대한 투자가 가장 앞섰던 게 독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의 나라는 프리드리히가 프로이센 세울 때부터 후발주자였고 좌우 전후의 영국, 프랑스 같은 강대국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군대에서의 효율성, 기동성,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느냐가 독일의 운명 모든 전술의 거의 강박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동, 공중전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를 빨리 하게 되는 거고 프랑스, 영국, 영국은 뭐 해군은 우리가 왕, 프랑스는 뭐 육군은 우리가 왕, 러시아는
병력은 우리가 와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어떤 기발한 전술을 써서 이 전쟁을 복잡하게 하는 걸 더 꺼려하더라고요. 그러면 투자금은 지금 독일이 제일 많은 거고요. 원천 기술은 사실은 이제 러시아 소련 쪽에 있는 건데 어디가 제일 먼저 그러면 시작합니까? 부대를 대규모 공정 부대를 만든 것은 소련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나라는 독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당시에 공정 부대를 창설한 해를 보면 1928년도에 이미 부대를 창설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조 영상이 1939년도에 그 공정 부대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렇게 저게 이제 폭격기인데요. 네. 나와서 날개 위를 걸어가서 저렇게 미끄러지듯이 내리면서 낙하산을 펴는 겁니다, 사실은. 탐 크루즈가 한 20명 있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같이 예. 비행기에 매달려 있다가 예. 미끄러져 떨어져요? 저게 이제 1939년도 영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도에 한 2,500명을 병력을 한꺼번에 저렇게 차례대로 낙하시키는 훈련을 했는데 그때 외국 군사 사절단을 다 불러서 보여줬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제 자극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영상에서 보시면은 당시에 그 공정 부대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담력이 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낙하산 공수부대 영화 보면은 뛰어내리면 낙하산이 줄이 자동으로 펴잖아요. 네네. 줄 걸어가지고 저 때는 손으로 피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공중을 나는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올라가서 저렇게 날개 위로 떨어져 자기가 피는 거 아주 톰 크루즈. 톰 크루즈가 저거 보고 따라했네.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이미 실제 군대에서 연습을 했던 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지금 30년대잖아요. 그렇습니다. 1930년대죠. 그러면 몇 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각 국가들이 다들 자기네들도 이 기술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네요. 모든 나라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스피디한 전쟁이 필요했으니까 그때 기동전, 전격전을 준비하는데 전격전에 제일 문제가 가다가 달이라든가 운하 만나서 네. 멈추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거기다가 미리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도량 이런 에로 지점을 점거하는 작전을 구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격전 개념하고 맞춰서 공수부대들을 창설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도 논쟁이 좀 있었어요. 이걸 육군휘하에 두느냐 공군휘하에 두느냐. 또 하나는 대규모 부대를 투하해서 지상전을 벌이느냐 네.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소규모 부대가 이렇게 특공대 들어가서 하는 이런 특공 작전 위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규 부대 같은 대규모 부대 작전을 하냐가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 또 괴링이 공군사령관이었잖아요. 사실은 괴링은 공군사령관이 아니라 자기 밑에 기갑부대까지 다 거느리려고 했기 때문에 정예병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공정부대를 자기 휘하에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정, 강습 이 사단은 따로 육군이 운영하는 거고 공정 부대는 공군이 운영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 그때부터도 벌써 좀 정립이 있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괴링 입장에서는 항공기도 자기가 공군이 운영하니까 병력들도 우리가 저기 공정부대, 그 당시로는 공수부대, 공수부대를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민철 씨도 알죠? 특전사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독일에도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었대요. 오, 특전사를. 팔슈름 예거. 기네요. 팔슈름 예거.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다른 거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이름인 건가요? 그렇죠. 팔슈름은 이제 낙하산이라는 뜻이고요. 예거라는 말의 어원은 원래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냥꾼인데 이제 18세기 보면은 이제 보병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전열 보병이 있고 경보병이 있지 않습니까? 전열 보병은 뭐냐 하면은 열을 지어서 밀집 대항해서 이제 모스켓 총을 발사해서 화력을 극대화시키는 작전을 하는 대부분의 이제 병사들이 전열 보병 병사들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이제 경보병은 주로 이제 3개 대형으로 각자 이제 3개된 대형에서 정찰 또는 저격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병사들을 경보병이라 이렇게 분류를 했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예거 중대 이렇게 하면 이제 경보병 중대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공중에서 항공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작전적으로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화된 보병. 그러나 소속은 공군. 흥미로운 점은 이제 총통의 팔슈름 10계명 이런 게 있습니다. 오. 팔슈름 예거 10계명. 오. 히틀러가 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불명확합니다. 두세 개만 한번 소개를 네네.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너는 모든 독일군에서 선발된 엘리트다. 이렇게 첫 문장이 그거로 딱 나옵니다. 이 자부심을 심어주기 네네네.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두 번째는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약을 아껴 써라. 그래서 뭐 적이 확실치도 않은 데다가 이렇게 사격하고 이런 것은 허수아비 또는 겁쟁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탄약을 최대한 아껴라 이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 지역에 들어가면 보급이 굉장히 없죠. 어렵지 않습니까? 네. 재보급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보급품 아껴 쓰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 특히 탄약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투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냥개처럼 날카롭게, 가죽처럼 끈질기게, 뭐 크루프 뭐처럼 그 단단하게 이렇게 훈련 연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냥꾼인데 어떻게 보면 사냥개라는 그거 이제 마지막 10번째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훈련, 뭐 강인한 정신력 이런 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공정부대원들의 어떤 특징 또 작전의 형태가 이런 이제 10가지 10계명에도 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사답네요. 그렇죠. 아니, 그럼 이 실제로 이 공정부대가 실전에 투입된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결국 실전은 독일군이 먼저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0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직공할 때 공정부대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때도 낙하산만 가지고 투입하기에는 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이제 후대에 가면 이제 공중강습과라는 개념을 섞어 쓰는데 중대 소대 단위로 이제 거점에 떨어뜨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게 비행장이에요. 비행장을 점거하면 왜냐하면 이게 그때는 낙하산으로 보급품 같은 걸 다 떨어뜨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먼저 이렇게 비행장을 점거하면 그 다음에 수송기가 착륙해서 병사들을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낙하산, 그다음 수송기 투하 이런 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데 이 꽤 여러 군데서 작전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어요. 떨어져서 작전 성공한 데도 있고 네네. 적진 한복판에 떨어져 갖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낙하산도 사실 지금도 굉장히 위험률이 높은 스포츠 중에 하나가 스카이다이빙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굉장히 많은 특전사들이 일단 이게 적진 부대 가까운데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작전을 통해서 약점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정밀한 낙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하를 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살아서 집결지로 모이느냐 못 모이느냐가 작전 승패를 바꿔버려요. 일단 벗어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착륙 지점은 대체로 평평한 지역을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벗어나면 일단 안전의 위험이 됩니다. 나무에 걸리거나 뭐 절벽에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바로 부상이나 전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아주 팀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핵심 요원이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면 합류하는데 뭐 몇 시간 걸려버리면 작전 수행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의 저항이 약한 데서만 성공해요. 부대 근처에 떨어지면 가시는 바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다가 수송기들이 대공포화에 격추되는데 이게 심할 때는 절반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고야. 그럼 하늘에서 병력이 그냥 소진되는 거예요. 그것도 최고 네. 엘리트 부대들. 그렇죠. 이게 너무 문제였고 탄약도 부족하고 중화기도 부족하니까 본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렇죠. 이 지상군이 올 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이제 끝나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노르웨이군 수비대 한복판에 떨어져가지고 4일 동안 버티다가 탄약 고갈로 항복하는 부대도 있어요. 그래서 성공하면 극적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이제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공중에서 격추를 당하면 너무 이 부대 손실이 크잖아요. 아주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되나요? 너무 무서운데요? 대공포에 안 맞을 만한 지역은? 내려오다가 죽어요. 내려오다가. 너무 맞췄어. 오랫동안 이게 내려오니까. 진짜 공수대 딜레마인데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관측이 되고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수비대가 집결하게 되고 그리고 높이 올수록 흩어져요. 아 멀리 떨어지겠네요. 네. 근데 군대는 흩어지면 끝인 거예요 원래. 모여야 군대지. 현재전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다시 말해 공정 작전도 사실은 고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에 따라서 장비도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 작전에서 수송기에서 뛰어내릴 때는 이제 그냥 낙하산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면 자동으로 낙하산이 켜지는데 이제 고공 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고공. 그래서 저 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대공포의 위협을 벗어난 지역에서 뛰어내리는 공정부대원들은
별도의 장비가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까지 다 있습니다. 특수 복장에다가 산소 마스크까지 다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고공에서 뛰어내릴 때는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기술이 발달된 다음에나 그렇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별도의 또 훈련을 받습니다. 맨몸으로 상당 쭉 해서 맨몸으로 몇 킬로를 낙하한 다음에 그 산소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없는 데서 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별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낙하산 부대도 보면 이렇게 착륙 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최대한 가까이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직접적인 활약을 독일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거에 대한 방비나 우리도 저걸 운영해야겠다라는 생각 화들짝 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의외로 빨리 따라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벌써 4단 규모의 공정부대를 만들어버립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활약했던 82 공수하고 101 공수부대를 만들어버리죠. 82 공수부대는 원래는 보병사단이었어요.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단이었는데 이거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공정훈련을 시켜버리고 101은 새로 창설해서 굉장히 세게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저희 아버님도 그 이 공정대원은 아니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낙하산을 많이 타신 게 이 작전을 많이 수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모님도 낙하산 작전 하셨죠? 특수전 부대에 특전사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주기적으로 뭐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그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장교들은 이제 장교 양성 과정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관학교 때 점프를 4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자격 조건에 보면 기본 그 당시에는 공수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기본 공수 자격증을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 네. 내려오다가 정신을 잃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고 이런 걸 보셨습니까? 그 이제 뛰어내리는 그 이제 항공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송기가 있고 그 다음에 헬기가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훈련 비용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풍선같이 이렇게 큰 기구로 해서 거기 바켓을 달아서 바스켓을 달아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형태로 이렇게 훈련하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에서 수송기가 이제 비행하는 상태에서 옆문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튀어나오다 보면 어디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바람을 자세를 잘못하면은 동체에 부딪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절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낙하산하고 관련된 게 처음에 1차 세계대전 때 낙하산 공중전은 독일이 많이 개발했잖아요. 조종사들한테 낙하산을 준 거는 독일군이 먼저 줬고 영국군은 처음엔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비겁한 놈들은 겁먹고 뛰어내린다고 비싼 비행기 버리고 그럼 비행기랑 같이 가라.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가 죽는 게 더 큰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줬대는데 이게 그런 게 있고 미군은 공정부대를 처음 만드니까 사단장도 반드시 낙하산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또 전통이 생겨요. 그런데 실제 작전할 때 사단장이 같이 낙하했다가 전사해버리면 지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작전할 때는 부사단장이 같이 뛰고 사단장님은 본부에 계셨는데 나중에 이제 작전에 성공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혼자 비행기로 착륙하면 안 되니까 지켜보는 앞에서 낙하산으로 강화하는 거죠. 지금도 부대 전통에 보면 다 지휘관들도 같이 낙하합니다. 똑같이. 예. 민철 씨, 이쯤에서 그러면 민철 씨의 지식을 여기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정 부대들은 과연 낮에 많이 뛰었을까요? 밤에 많이 뛸까요? 밤에 뛰면은 안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달고 랜턴 이런 거 달고. 나도 안 보이지만 적도 안 보인다는 생각하네요. 근데 일단 내가 떨어지면서 죽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 할 수 있네요. 아, 어디 뭐 저기 바다에 떨어질 수도 아니 근데 있고. 그게 진짜 딜레마였어요. 그래서 정말 정답은 딜레마잖아. 밤에 떨어지면은 적도 안 보이고 아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려서 살 확률은 많은데 대신에 내려서 어딘지를 모르고 모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작전 실패하고. 낮에 떨어지면 낮에 또 적이 다 봐. 그러니까. 그리고 지상군들은 떨어지는 낙하산병을 사냥하는 것도 있지만 딱 떨어지는 거 보면 목표가 어디인지 감이 와요. 아하, 그러면 그 목표를 방어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내려서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낮도 밤도 아닐 때? 어스름할 때. 귀신인가? 이게 비행 전쟁사에서 물체인가? 이런 참 5대5의 딜레마가 생길 때 해결책이 딱 하나 있어요. 정답은 그냥 낮에도 해보고 밤에도 해보는 거예요.
아, 복불복이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는 진짜 정답. 어스름할 때 가요. 아, 밤에 뛰어서 빨리 날이 밝게. 새벽에 뛰어요. 해보니까 요게 맞더라. 근데 좌우가 낮에 뛰고 밤에 뛰더라고. 병사만 불쌍하다. 그러게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까요? 낙하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부분을 바람을 받는 그 부분을 낙하산 캐노피라고 합니다. 네네. 이렇게 그 캐노피에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멍이 있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구멍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겠죠. 네, 선배님 있다고 하니까. 아, 괜히 얘기. 낙하산에 구멍 네. 있으면 네.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아, 근데 구멍이 없으면 이게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계속 바람이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죠? 사실은 구멍이 없으면은 네. 속도는 천천히 내려오겠지만은 오래 떠 있으면 떠 머물죠. 있을수록 네.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있고요. 아, 예, 또 너무 오래 떠 있으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멍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기공이라 그럽니다. 기공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려오는 속도와 이게 흘러가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공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줄을 좌측 우측 이 당기는 줄을 통해서 그 기공의 모양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측을 당기면은 통상 좌측으로 움직이고요. 이 쭉 내려오면서도. 그다음에 좌측을 당기면은 낙하산이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아, 그러면 우리가 봤던 그 낙하산병들은 낙하산을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기공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렇죠. 줄을 그래야 당기면은 기공이 가는. 움직이는 겁니다. 그 기공의 모양이 바뀌면서 낙하산의 방향이 변하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낙하산에 쭉 해서 지면에 딱 닿는 순간에 그 속도가 표준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 시속 뭐 30km? 시속으로 따지면요. 50km? 제가 해봤는데 오. 낙하산을 타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하면은요. 좀 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100m를 꽉 채우면 네. 벽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부딪히면 이게 굉장히 데미지가 세요. 네, 그렇습니다. 인간이 100m를 전력 질주하면 25km에서 30km 정도입니다. 아, 근데 예. 그 정도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시속 17.8 정도 봅니다. 정확합니다. 오, 진짜요? 정확하게 지금 그 기록상의 일부 자료에 보면은 15.5kg로 나와 있습니다. 7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비행기에서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렸을 경우에 이 지면에 도달하는 속도는 180에서 200km 시속 180에서 200km 당연히 죽죠 사실은. 그런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지면에 탁 착지하는 순간에 15.5km 정도의 속도로 딱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아주 고공에서 점프한 인원들이 딱 착지하는 순간에 탁 쓰고 예, 멋있게 착지를 쓰고. 몸으로 이렇게 구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 사뿐하게 이렇게 걸어 내리지 않습니까? 잘 조종을 해서 그려요. 쫙 내려오다가 탁 놓는 순간에 이렇게 속도가 쭉 낙하산이 내려오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 시속 뭐 한 2km, 3km까지 낮추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발로 이렇게 가볍게 착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기공의 역할이 이 속도와 그다음에 방향을 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일반 병사들이 쓴 낙하산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발로 이렇게 사뿐하게 걸어서 착지하는 정도의 훈련을 하려면 수백 번 이상 훈련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일반 병사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반 병사들은 통상적으로 몸으로 착지하는 걸 가르칩니다. 몸으로 착지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몸으로 어떻게 착지하느냐? 몸을 굴리는 거죠. 어떻게 굴린다? 척후방으로 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통상적으로 낙하산을 타고 딱 내리면서 지면을 못 보게 합니다. 왜? 지면을 딱 보는 순간에 시속 15km 내지 16km지만 보는 시각적으로 보면 확 다가오는 빠르죠. 거죠. 그럼 몸이 딱 굳어버려요. 그러면 딱 하는 지면에 딱 닿는 순간에 그 충격을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관절이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상하죠. 네. 그래서 못 보게 합니다. 앞면만 보게 하죠. 그리고 딱 내리는 순간에 지면에 발이 딱 닿는 순간에 자동 반사적으로 굴리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보면은 내리면서 이 오른쪽 왼쪽 무릎 이걸 굽히면서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척후방으로 구르면서 몸으로 착지하는 거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정작전 가장 먼저 실시하고 가장 정예화된 국가는 아무래도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대표적인 작전이 있을까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잘 안 알려진 전투지만 굉장히 전술사적으로 중요한 작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크레타 섬 공격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거의 특수부대보다 조금 발전한 형태의 거점이었는데 크레타 섬에는 아예 독일군 전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거는 잠시 버티는 게 아니라 섬이잖아요. 네. 그냥 들어가서 섬을 점령한다라는 개념으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게 돼요. 2차 대전에 크레타에서 이런 작전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모험적이었던 게 지상에서는 아무튼 공수부대는 오래 싸울 수가 없잖아요. 네. 중화기도 못 가져가고 이게 버티는 동안에 이게 주력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전 부대가 다 들어가서 점령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배로 상륙부대가 오긴 왔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공수부대가 이거를 다 해결한다는 대규모 대담한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나름 또 생각이 있었던 게 당시 크레타 섬에는 프랑스에서 깨져나가 영국군 패잔병 막 이런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수비대가 허약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중화기 탱크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최정예를 투입해서 그냥 백병전을 벌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투입했던 거죠. 근데 사실 크레타 하면 저는 정말 2차 대전에서 못 들어본 작전 지역 중에 하나인데 고대 그리스 때나 들어보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독일은 이 지역을 왜 집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은 중요했어요. 우리가 자꾸 이제 거기 유럽 전선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일 치열했어요. 사실 북아프리카 중동도 중요했죠. 근데 어쨌든 이 시절에는 해군이 수송선이 가져야 모든 전쟁이 되는데 크레타는 제공권, 제해권의 모두 십자로 같은 곳이에요.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특히 레반트 항로 쪽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장악해야 됐습니다. 그럼 작전 자 어떻게 진행됩니까? 먼저 이제 양측의 전체 병력 규모를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영국군이 더 많았습니다. 한 4만 전체 병력 4만 1,000명 정도. 우와 많았네요. 그러니까 영국군 15,000명에다가 뭐 네덜란드, 호주 이런 병사들에서 한 3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스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철수한 그리스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만 1,000명이었고 이미 대규모 공정 작전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독일군 같은 경우는 15,000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페로슈트라고 되어 있는 낙하산 부대가 한 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더 750명, 그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수송해서 내린 병사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7공정사단과 5산악사단에서 약 15,000명 정도 병력인데, 네네. 그 실질적으로는 15,000명의 독일군이 4만 1,000명의 영국 그리스군을 포함한 수비군을 공격하는 게 결국은 이제 이 크레타 작전의 큰 틀에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독일군이 정보에서 이 크레타 섬에 연합군이 한 5,000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고요. 아이고야. 두 번째 기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8분의 1의 병력밖에 없을 거다라는 가정.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작전을 모를 거라는 가정. 죄다 완벽히 잘못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크레타 섬이 이제 북부 지역에 낙하를 했는데요. 서부, 중부, 동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5월 20일 날 아침 8시쯤에 서부 지역에 2개 연대 한 5,000명 정도가 낙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한 15분쯤에 중부 지역에 한 저기 보면 1개 연대 마이너스 정도 한 2,0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낙하를 하고 동부 지역에 또 한 1개 연대 플러스 규모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첫날 낙하를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영국군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에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깜짝 놀랐죠. 야, 작전 실패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튿날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독일이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좌측의 주요 지역이 말레메라는 지역인데요. 서측에 있는 주요 착륙 지점이 저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5,000명이 들어올라 그러면 비행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비행장을 결국은 이튿날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뉴질랜드 그 당시에 대대가 그 비행장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상급 부대와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 중요한 감제고지 107고지라고 있었는데 그걸 철수해버린 거죠. 그 틈을 활용해서 21일 날 낮에 독일군이 말레메라는 저 비행장을 점령하고 저녁 때 5산악사단 5,000명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독일군이 계속 이제 병력을 정원하는 단계인데 앞에서 해상으로 상륙하는 부대들은 영국군 해군에서 실패.
그런데 26일 날 이탈리아군 3,000명이 들어옵니다. 이때는 영국 해군이 철수했습니다. 왜요? 피해가 해전에서 피해가 증가하니까. 네네. 그런 상태에서 이탈리아군이 3,000명이 이제 저 동부 지역에 들어오면서 주도권이 완전히 독일로 넘어가고 영국군은 서서히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북부 지역의 헤라클레온이라는 저 지역에서 해성으로 철수하고 남부 지역은 스파키아라는 지역에서 철수해서 이집트로 주력이 철수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투가 완전히 독일군의 승리로 종결되는 그런 작전이 전개됩니다. 제가 여지껏 들은 이탈리아군의 최초의 승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전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마지막에 숟가락 얹은 거죠. 도착만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때 사실 영국군이 결사적으로 싸웠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이때 이미 상당히 자신감이 결여돼 있었고 영국은 일단 전쟁이 너무 넓어요. 자기네 갑자기 전쟁이 나와 보니까 아프리카도 지켜야지 여기도 지켜야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크레타를 포기하는 거죠. 대신 병력은 다 모아서 빼요. 독일군도 그거는 공격을 못 해가지고 철수는 영국군이 성공이었죠. 크레타를 주고 병력을 빼버린 겁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군 희생이 너무 컸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독일이 크레타 섬을 차지했지만 첫째 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그 이후부터는 약간 작전상 그리고 이 소통상의 문제로 퇴각을 했지 피해를 크게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사, 부상, 뭐 포로 이런 거 다 합쳐보니까 실종 뭐 합쳐보니까 약 한 22,000명 정도가 지금 사실은 저 크레타 섬에서 영국군 41,0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철수를 했는데 나머지 절반 정도는 저기서 독일군과 전투에서 전사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괴멸이네요. 저 크레타 섬에 배치된 부대들이 정예 병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투 의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지다 보니까 포로나 또는 이제 전사상자가 영국군도 많이 난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독일군 사상자는 전사상자는 6,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치는 한 15,0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 6,000명이 정예 병력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오랫동안 훈련을 시킨 정예 병력이라서 문제가 있었고 하나 더 고려해야 될 점은 저 크레타 작전할 때 영국군 항공기 피해는 33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이게 대공포에 맞아서 284대가 항공기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예 병력이 손실됐다, 항공기가 많이 손실됐다 이런 걸 고려하면 전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재고해볼 여지가 재고라기보다는 좀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그리고 수송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중에서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산화가 됐고 사전에 독일군도 그걸 알고 공중 폭격을 대규모로 했는데 독일이 또 폭격기가 약해요. 그래서 사실 메사슈미트 이런 거 가지고 지상 공격해갖고는 뭐가 되질 않거든. 경무장 전투기라. 탱크나 잡죠. 예, 몇백 대를 동원해서 확 폭격을 했는데 나중에 수송기가 갔더니 대공포가 멀쩡한 거예요. 많지도 않은 대공, 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수송기도 느리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독일군들이 정예병답게 잘 싸워서 정말 혈전을 벌여갖고 성공하긴 했지만 실제로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정예병력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니까 히틀러가 손해라고 생각했죠. 아까운 부대를 이렇게 쓰냐. 그래서 공정작전을 중지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선고자였던 독일은 이때부터 공정작전이 끝나버리고 팔슈름에거는 그냥 최정예사단. 그래서 앞으로도 2차 대전사에도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긴 하는데 보병 정예사단으로 활약하게 돼요. 다만 그 공수부대용으로 제작된 특수한 군복이나 헬멧 이런 거는 또 그냥 썼대요. 그래서 뭐 여기 옆에 찾는 나이프가 있는데 공수부대 바지가 특이해요. 좀 넓고 주머니 많이 달리고 여기 칼집도 있어요. 그거 다 차거든요. 원래 이게 낙하산 줄 엉키면 끊으라고 달아주고 막 그런 건데 땅에서 싸워도 쓸데 많으니까. 이거 우리 몰라서 그렇지 우리 예거야. 그래서 뭐 공수 휘장 이런 군복은 다 입고 싸우는데 이때부터는 지상군으로 싸우고 되려 그걸 보고 미군이 대규모 공수작전을 의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마켓 가든 작전 이럴 때 글라이더도 등장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작전을 쓰게 됩니다. 예고들의 무장, 팔슈름 예고들의 무장도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팔슈름 예거의 피해가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무장이 약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무장을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낙하산 이 구조가 또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휴대하고 다녔던 무장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권총, 수류탄, 그다음에 기관단총
MP38, MP40 이런 기관 단총 정도를 휴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총이라든가 박격포, 경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비행기로 수송하거나 또는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해서 포장을 해서 낙하산을 달아서 물건만 떨어뜨리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작전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독일군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계 그 다른 나라 군대 중에 공정 부대용 철모를 별도로 한 거는 또 독일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철모도 이 귀 내린 부분을 짧게 하고 낙하산줄에 걸릴까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총도 별도로 이제 전쟁 말기에는 다시 또 공수부대 공정부대용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FG-40이라고 이제 자동 반자동이 되는 소총을 별도로 개발했는데 뭐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한 10,000여 정밖에 생산이 안 돼서 기존에 이제 독일군들은 계속 지상에서 작전하면서도 이제 지상군 무기를 그냥 써놓은 형태로 작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쟁상에 중요한 교훈 하나 남겼죠.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하여간 늘 그런 게 고민인데 평등한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뭔가 군복도 특수하고 바지도 특수하고 그러면 하여간 병사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팔씨름의 그 사실 보병 부대는 정예 부대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기준이 패할 때도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팔씨름 애거가 굉장히 끈질기고 그런 거는 유명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저씨들이 하여간 뭐 무기도 다르고 장비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뭐가 달라서 전리품 획득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그 대상이었는데 그 이름과 명성이라는 게 부대를 바꾸긴 바꾸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보면 나 해병대, 나 특전사야 이런 농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독일에서는 나 팔씨름 예고야, 나 SS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그게 잘 먹히나 봐요. 뭐 오래된 그 군대에서 오래된 그게 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독일군뿐만 아니고 당시에 그 뭐 18세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전열보병, 경보병 군복도 달랐다고 그럽니다. 군복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런 상징물이 군대만큼 잘 발달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쟁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었고 잃은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력과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공정부대 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과연 공정부대 어떠한 활약상을 보여줄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크레타섬 전투를 통해 실전에 등장한 공정부대는 이후 여러 전투에 투입되면서 주목받는다. 특히 독일군 V2 탄도미사일 제거를 위한 연합군의 마켓가든 작전에도 공정부대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의 주요 작전 요충지에 미국과 영국의 공정부대가 낙하한다. 하지만 막강한 독일군 전차부대를 마주친 연합군 공정부대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늘길을 통해 전쟁터로 향하는 공정부대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유전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